안녕하세요. 저는 마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수업 드릴 건 5급 픽셋 언어 논리 파트 해설 강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픽셋 시험 기출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부담감이 있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해진 시간 90분이라는 시간 내에 좀 긴 지문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누가 정확하게 실수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이게 조금 관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파트가 언어 파트와 논리 파트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적인 이해나 추론의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논리 쪽에서 약간 헷갈리는 게 좀 더 있으셨을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하기 전에 저는 모든 글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게 이제 사실적 독해라던가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세부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대체 어디에 핵심어가 있고 어디에 뭐 중심 문장이 있는 거야 라는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한번 문제를 같이 봐볼게요. 자, 그래서 여긴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 정도면 되나요? 자, 제가 생각하는 그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확하고 빠른 시간 내에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정말 자신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건 머릿속에 항상 집어 넣으신 다음에 항상 글을 읽으실 때 적용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지문을 읽는 속도라던가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부터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저는 모든 독서는 구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렇게 글을 보게 되면 픽셋에서도 자, 픽셋은 다행히 딱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A나 B 이런 식으로. 자, 당연히 이때 A하고 B는요 뭐 이런 개인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일 수도 있고 뭐 단체, 사상가 이렇게 다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픽셋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두 가지로 상반되는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문단별로 필기를 해가지고 요약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굉장히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실전에서 우리가 시간을 빨리빨리 쓰면서 정확하게 읽어낼 때는 내가 실전 필기를 바로 입혀야지 그 옆에다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딱 떴을 때는 무조건 본인만의 기호를 만드셔야겠죠.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그라미, 세모 이 정도 사용합니다. 물론 괄호를 쳐서 빠르게 구분할 수 있는 글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본인이 조금 익숙한 기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조건 구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그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가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글들은 무조건 내용일치가 원래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추론도 하고 논리 게임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나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자, 대체 문단은 어떻게 봐야 돼요? 쭉 읽을 때 다 밑줄 치시는 우리 그 밑줄 장인 분들께서 굉장히 많으세요. 밑줄 장인. 자, 굉장히 안 된다고,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밑줄 장인보다는 자, 일단 저는 문단을 볼 때는 딱 두 가지를 좀 먼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예를 들면 문단에서는 첫 번째 문장이랑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얘네만 읽으라는 건 아니고 물론 빠르게 다 읽어 내려가죠.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문단의 정답, 우리가 정답을 찾고 싶잖아요. 그 정답의 80% 이상은 다 마지막 문장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지를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너무나 헷갈린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만 엄청 뒤져보셔도 정답을 찾을 확률은 8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왜 중요할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자, 우리가 보통 말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뭐에 대해 얘기를 하죠?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제가 오늘 해설 강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은 보통 화제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제 이 문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으려고 보는 거예요. 자, 단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은 그 문장은 마지막만큼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보통 핵심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마지막 문장의 거의 80% 거의 저는 사실은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팁을 조금 드리자면, 자, 접속사가 굉장히 사실은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경우, 자, 아니면 다만, 특히, 자, 이런 애들이 나와 있다. 그럼 이거는 마지막 문장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사실은 너를 좋아해.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나를 좋아한다는 게 핵심이 아니죠. 그 뒤에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데는 강조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다만, 특히는 뭐예요? 다만, 특히 이건 그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얘네만을 강조할 거야? 혹은 얘는 예외야. 이런 식으로 전체 중에 일부를 지금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굉장히 정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를 항상 이런 애들 딱 나오시면,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된다면, 세모든, 괄호든,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신 기호를 빠르게 만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기호가 너무나 복잡하면 오히려 지문을 다시 봤을 때 한 번에 찾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동그라미, 세모, 괄호 정도. 3개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연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핵심 개념이 조금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핵심어 같은 경우에는 제시되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죠. 그래서 핵심어는 첫 번째, 정의의 방법으로 나올 때가 꽤 있어요. 자, 정의라는 게 뭐예요? 개념을 내리는 거란 말, 뜻을 내려주는 거, 설명해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왜 설명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설명을 하겠죠. 자, 정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뭐뭐란, 뭐뭐다 라는 형태. 그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엔 뭐뭐란 뭐뭐다, 얘 정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뭐뭐인 뭐뭐. 자, 그래서 정답이 여기에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의가 떴다. 그럼 걔는 핵심어일 수 있겠구나, 핵심어겠구나 라고 보시는 거. 자, 좀 더 여러분에게 잘 해주는 지문, 땡큐 지문이라고 하는, 저는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글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거나 내용 자체가 좀 단순하다거나 그런 걸 앞으로 저는 땡큐 문제라고 부를 거예요. 자, 땡큐 문제에서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얘 핵심이구나. 이것 중심으로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해되세요?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정의랑 작은 따옴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옛날에 학생 때 보면, 죄송해요. 자, 학생 때 보면은 시험 기간에 꼭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 건 굉장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자, 바로 그거예요. 핵심어든 핵심 문장이든 자, 문제에 출제가 된다거나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무조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반복이라는 건 무조건 2번 이상 나오면 반복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애들은 문단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거 한 번 더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지금까지는 사실 워밍업에 불과했다면 네 번째 정말 중요해요. 자, 네 번째는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량 변화 지문이라고 저는 이름을 불러요. 수량 변화 지문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 그 전에 수량 변화 지문이 뭐예요?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수량 변화 지문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뭐 증가했다거나 감소했다거나, 아니면 지금 피셋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자, 비례관계 혹은 반비례 관계. 자, 뭐가 뭐 할수록 높을수록 낮고,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주어져 있는 문장. 이게 바로 수량 변화 지문이에요. 자, 여기는 이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100%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100% 선지에 이게 나와 있을 거고, 이유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 변화 지문이 뜨면 옆에 바로 공식화 시키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거죠. 자, A는 자, 뭐 온도가 증가할 때 뭐 압력이 뭐 함소하는구나.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이 증가하는구나. 사실은 이게 반대죠. 과학적으로는. 그죠? 왜냐면 저희가 정상에 올라가잖아요. 산 정상에 있으면. 그냥 막 써가지고. 네. 자, 온도가 내려가면 압력 내려갑니다. 자, 온도 높아지면 압력 높아지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식화를 시켰지만 실제 이런 지문에서는 이렇게 글로 다 이렇게 쭉쭉쭉 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수량 변화가 떴으면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공식화 시켜 놓으시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깔끔하게 푸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실은 비문학 파트, 지금 하시는 이런 언어 파트, 해석 부분, 독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글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한 번에 쫙 읽어내지 못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가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간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빠르게 읽는 방법,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1, 2, 3, 4, 5번 중에 가장 먼저 습관화, 내면화 시키셔야 되는 건 단연 5번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지문은 무슨 글을 읽으시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적용하신다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읽으실 수 있어요. 자, 그건 바로 뭐냐? 되게 궁금하시죠? 이렇게 했는데, 자, 그게 뭐냐? 저는 슬래시 표시. 이걸 반드시 하라고 합니다. 자, 슬래시 표시가 뭐냐면요. 이건 그냥 거짓 막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슬래시 표시는 정확한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쉼표 사용의 효과 혹시 공부하실 때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쉼표를 사용할 때 효과에서 첫 번째, 속도가 빨라져요. 두 번째, 의미 파악이 정확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쉼표 사용의 효과예요. 네, 굉장하죠. 그래서 이 슬래시는 그러면 어떻게 쳐야 되는데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주어부, 그 다음에 서술부, 그 다음에 연결부. 자, 여기에서 슬래시를 그어주라 라고 말씀을 슬래시를 그으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자, 이때 주어부, 서술부, 연결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나는 밥을 먹었다. 너무 쉬운 예죠. 지금 뭐 실전이 아니니까요. 원래 연습은 쉬운 예로 하는 거예요. 자,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슬래시는 뭐 이런 공식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문장을 읽었어요. 자, 근데 그 문장을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슬래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 표시는 개인별로 텀이 달라요. 그 다음에 글의 유형, 체감 난이도에 따라서도 슬래시가 텀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뭐 과학기술이나 경제지문 같은 걸 굉장히 조금 처음 보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되게 좀 풀고 싶지 않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슬래시 굉장히 촘촘해집니다. 자, 반면에 뭐 인문이나 조금 저희가 뭐 사회지문, 법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문과처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슬래시가 조금 텀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너무 커서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어부, 서술부, 연결부. 자, 이렇게 해서 슬래시 끊어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접속사 같은 거 체크를 해주시고 수량 변화지문 나오면 공식화 시키기 전에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물결 표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체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피스에서는 도표가 하나가 나오고 그래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런 독해 문제에는 그래프나 도표가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6번째 추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거는 일종의 뭐 팁 같은 거죠. 다들 근데 알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자, 도표나 그래프가 떴을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건 뭐일 것 같나요? 뭐일 것 같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요, X축과 Y축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요,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변화량. 이거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문과라 그런가 봐요. 저는 도표나 그래프 나오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여러 번 이제 저는 아직 몇십 년 아니까 그래도 15년 정도 됐나요? 자, 그 정도 보다 보니까 도표나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싫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꼭 봐야겠구나. 정답은 다 여기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나오면 이렇게 하라는 거. 여기 화다 아니고 여기 최대예요, 최대. 네. 자, 일단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